네, 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5년 4월 20일 월요일 정보본부의 생방송 오늘입니다. 세월호 일주기 추모식이 지난주에 있었습니다마는 경찰의 과잉진압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세월호로 아이를 잃은 엄마의 갈비뼈를 4대나 부러뜨리고 역시 아이를 잃은 유민이 아빠를 차 위에서 떨어뜨려 체포해 목을 잡고 끌고 가는가 하면 이번엔 방화용인 소방수를 물대포에 사용하지 말라는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를 체포해가는 등 경찰의 대응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기자회견을 자처해서 경찰 측 피해를 일방적으로 늘어놓고 세월호 추모 집회를 폭력 시위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미 위헌 판결을 받았던 버스 차벽을 다시 세워놓고 이에 항의하는 시민들을 폭력 행위자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죠. 지난 16일 세월호 일주기 추모 행사에 참석했을 때 시내 주요 지역을 모두 차벽으로 막아놓고 귀가하는 시민들은 물론이고 인근 사무실에서 나왔다가 다시 사무실로 돌아가지 못해 발을 동동거리던 많은 시민들을 봤습니다. 그 시민들이 항의하고 목청 높여 소리 질렀지만 경찰들은 막무가내였습니다. 시민들 통행까지 이렇게 막아놓는 불법 점거의 책임은 과연 누가 져야 하는 겁니까? 강신명 경찰청장에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잠시 후 오늘의 초점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은 35번째 맞는 장애인의 날입니다. 최근 장애인 인권에 대한 시민의식이 높아지고 관련 법들이 제정 또는 개정되면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는 강화되고 있습니다만 막상 장애인들은 그 편의를 체감하기 어렵다고 하지요. 예를 들면 아직도 휠체어 장애인은 이른바 저가 항공사 이용이 어렵다고 합니다. 기내 휠체어를 구비하는 저가 항공사가 별로 없어서 그렇다는 건데요. 하늘만의 문제도 아니라고 합니다. 자, 오늘 이 문제 장애우 권익문제연구소 이미현 간사 연결해서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미현 간사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 또 장애인의 날을 맞습니다마는 여전히 장애인들은 우리 사회에서 어려움이 많을 것 같아요. 네. 오늘은 특히 이제 여행권 얘기를 좀 다뤄봤으면 좋겠는데요. 네. 지체장애가 심한 장애인들은 아직도 버스를 이용해서 지방여행을 하기가 어렵다고 하죠? 네, 지금 국내에 휠체어를 타시는 장애인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외 이동 수단이 없습니다. 아하. 전혀 없는 건 아닌데요. 네. 만약에 제가 장거리 이동을 하는 경우에는 저도 운전면허가 없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요. 예. 보통 시외버스나 고속버스, KTX, 그리고 기차 등을 이용하시잖아요. 예. 그런데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장애인분들은 KTX, 그리고 일부 새마을호, 무궁화호만 이용해서 장거리 이동이 가능하세요. 아하, 예. 네. 그러니까 KTX나 일부 새마을호, 무궁화호가 가지 않는 지역으로 이동하시려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시내 지역에는 저상버스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시외에는 이런 저상버스 운영이 안 되나요? 시외버스, 그리고 저희가 보통 타고 다니는 시외버스하고 고속버스에는 예. 저상버스 등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 예. 휠체어가 탑승 가능한 차량이 한 대도 없어요. 한 대도? 네. 아. 저희가 한 2가지 사례를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예. 가까운 경기도 여주를 이동하는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예. 저희 실제 사례인데요. 이분께서 경기도 여주를 가셔야 됐었어요. 서울에 예. 거주하시는 분인데, 근데 보통 시외버스 타고 1시간 반, 그리고 고속버스 같은 경우는 1시간 10분 정도면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경기도 여주까지 가는 시외버스, 고속버스에 휠체어 탈 수 있는 자리가 없는 거예요. 휠체어 탑승이 안 되기 때문에 예. 이분이 만약에 경기도 여주 가려면 첫 번째는 본인의 자동차를 이용하시거나, 예. 자동차가 없으신 분 같은 경우는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실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예, 이건 비용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비용 문제보다 예. 장애인 콜택시는 서울 인접 지역까지만 운행을 해요. 아, 그 택시를 타고 서울에서 경기도 여주까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인접 지역까지 갔다가 예. 다시 그 지역에서 콜택시를 불러서 또 이동을 하셔야 되는데 이 장애인 콜택시가 없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 경기도 여주를 대중교통 타고 가실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네. 누구 차를 뭐 이용하든지 이거 네. 외에는 전혀 방법이 없다. 네네. 우리 임현 간사님이 아주 알기 쉽게 이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 주셨는데요. 네. 그래서 지금 뭐 저 일부 그 기차 외에는 전혀 사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수단이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네,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런 장애인 등 이 교통 약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뭐 우선 그 시외 구간에도 저상버스를 도입하라는 그 공익소송을 냈다는 걸 들었는데요. 네네. 이 결과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게 2014년 3월에 저희가 공익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네. 중간에 조정도 한번 열렸었고요. 그리고 조정이 결렬이 돼서 재판부에서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어요. 네. 그런데 화해 역시 무산됐어요. 네. 왜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 화해가 무산됐는지 좀. 저희가 네. 이 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 것이 네. 그 시외버스하고 시외 이동 수단에 저상버스 등이 없다는 내용으로 저희가 소송을 한 거잖아요. 네. 그런데 국토교통부나 저희 그 소송의 상대방인 국토교통부나 서울시, 경기도 등에서는 그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 법안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계획을 세우라는 내용이 들어있는데 예. 그 내용 안에 이 그 화해 권고의 결정을 넣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런 거죠? 그 회사에 강제를 할 수가 없다는 얘기인가요? 그 계획을 강제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저 운송사업자는 다 민간인들인데 네. 이걸 국토교통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강제화할 수는 없다 이런 얘기라는 거죠. 그런 건 아니고요. 예. 저희가 그 상대방인 국토교통부인데요. 예. 그 국토교통부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계획이라는 걸 수립을 하고 네. 그 계획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계획을 또 수립하고요. 그리고 그 계획에 따라서 지자체가 보조금을 지원받는다든지 네. 이런 것들을 진행해요. 네. 그런데 그 국토교통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계획에서 그러니까 국토교통부는 우리는 화해 권고 결정 진행 못하겠습니다라고 다 그 재판부에서 얘기하는 화해 권고 결정, 그러니까 시외 이동권. 그러니까 이제 뭐 네네. 같은 얘기를 제가 반복해서 물어보는 것 같은데 그 국토교통부가 화해 그걸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유가 뭔가요? 그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계획이라는 걸 수립하는데 그 수립 절차라는 게 있대요. 예. 그 계획을 수립할 때는 그 다양한 이해관계의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되고, 예. 그리고 그 계획에 따라서 이 절차를 수립해야 되는데 재판부가 이걸 강제하는 건 적절치 않다는 거예요. 행정계획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재판부가 강제하느냐라는 내용인 거예요. 네네, 말씀하세요. 예, 그 복잡한 행정상의 이 절차를 그냥 이렇게 뭉뚱그려서 우리가 일반인 상식으로 이해하기에는 네. 결국 민간업자들이 크게 돈도 안 되는 이런 저상버스를 도입하는 걸 원하지 않는데 그걸 정부가 일방적으로 강요할 수 있겠는가? 저는 이런 얘기로 들리는데요. 정부는요, 민간이 도입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요. 네. 본인들이 계획을 세워야 되거든요. 예. 그 계획 세는 것 자체를 되게 부담스러워해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이 지금 지체장애인들 이동이 불편할 뿐만 아니라 시각장애인들도 늘 이동에 불편을 많이 겪지 않습니까? 네. 그 각종 여객 시설에도 시각장애인 그 안내 시설이 설치돼야 하는데 현재 실상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법에는 점자블록이나 유도블록 등을 설치하도록 되어 네. 있는데요. 유도 시설 같은 걸 설치하라고 하는데요.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요. 점자블록은 끊겨 있고요. 글쎄, 끊겨 있는 그 점자블록에 대해서들 지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네. 네.
그 얼마 전에 지하철 추락 사고 같은 경우에도 예. 이 점자 블록이 끊겨 있는 바람에 예. 추락을 하셨던 거거든요. 예. 네, 그런 것도 있고 유도 시설도 그 제대로 작동을 안 해요. 네. 네, 그런 문제들 때문에 제대로 되어 있다고 볼 수 없는 거죠. 이거 오랫동안 그 장애인들이 이제 이동권 쟁취를 위해서 뭐 아직도 많은 지역의 보도블록의 턱이 높아서 휠체어가 이동을 못하고 이게 이제 현실이고요. 이런 장애인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도 이제 오늘 뭐 35회 장애인의 날이라 이 문제를 또 다뤘습니다만은 언론도 이제 이럴 때 한번 다루고는 또 그냥 넘어가는데 말이죠. 그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을 위해서는 이런 그 이동권의 문제, 그 여행의 자유, 어떤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 이 소송을 하면서 많이 느꼈던 것이, 예. 이 제도들이 장애인만을 위한 제도라고 생각하면 잘 적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그 비장애인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제도고, 네. 이 편의시설의 그러니까 편의시설을 통해서 이익을 받는? 이익이라기보다는 편의를 받는 사람들은 예. 모두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 정책들이 장애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라 생각하고 좀 제도를 만들고, 그리고 사회 역시 그런 것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네.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미연 간사님이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어요. 장애인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비장애인에게도 결국 혜택이 돌아가는 이런 것으로 정책을 설계해야 된다. 이런 네네. 말씀이시네요.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35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서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들은 이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실상에 대해서 장애우 권익문제연구소 이미현 간사 연결해서 들어봤습니다. 리비아를 출발해서 이탈리아로 가던 난민선이 현지 시각으로 18일 지중해에서 전복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목수정 파리통신원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수정 선생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이 국내에서도 이 난민선 침몰 소식이 꽤 비중 있게 알려졌는데요. 그 희생자 수가 애초 알려진 것보다 훨씬 많은 950명가량 이 배에 타고 있었다 이러는데. 아직 정확한 것이 파악되진 않았지만 네. 공식적으로는 700명 정도가 타고 있었던 배라고 알려져 있는데 예. 살아난 한 방글라데시 사람의 증언에 따르면 250명에서 300명가량이 또 짐칸에 숨겨져 있었다고 하니까 예. 그 숫자가 950명 가량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지금 사고가 난 지 한 이틀 정도 지났는데 수색이나 구조 상황은 어떻습니까? 수색 진행 중입니다, 여전히. 예. 이 지중해 바닷물이 아직 차갑지 않아서 아직 살아남은 사람이 있을 것으로 보고 여전히 수색이 진행 중인데 예. 구조된 사람은 여전히 28명에 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수색에는 지금 이탈리아 당국만 참여하고 있나요? 아니면 다른 EU 국가들도? 이탈리아하고 몰타의 해경이 구조작업에 네. 몰타는 뭐 조그만 나라인데. 네. 자, 이런 참사가 난 배경은 뭐라고 봐야 되나요? 일단 리비아가요. 예. 2011년에 카다피 정권이 붕괴하고 나서 국가 자체가 어떤 내전 상태라고 혼란에 봐야죠. 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각 지역에 민병대가 난립해서 네. 내란이 급증이 되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이제 국민들의 삶이 완전히 비탄에 빠졌고, 예. 동시에 치안이 완전히 부재한 상태에 이르렀어요. 예. 그래서 이 리비아가 그리고 지역적으로 유럽하고 가장 가까운 그 항구를 갖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리비아 사람들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의 내전을 겪거나 ISA에서 이제 지역이 장악된 그런 사람들이 리비아를 통해서 유럽으로 피난을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거죠. 예. 근데 이제 리비아가 유럽에 가깝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이제 이탈리아가 가장 가깝기 때문에 그렇죠. 이탈리아가 그 목적지가 되는 거죠. 네. 그
지금 지중해가 이제 난민의 무덤이 되고 있다 이렇게들도 얘기되는데 이탈리아 외의 그 인접 지중해 연안 국가나 유럽 국가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이탈리아가 혼자서 이 지중해 바다에 떠다니는 수많은 난민들을 떠안아왔던 것이 사실이고 예. 이들을 죽게 놔둘 수는 없기 때문에 이탈리아에서는 유럽 전체의 어느 구조를 위한 인력 장비를 강화를 호소해 왔는데 유럽연합은 이것을 지금까지는 외면을 해왔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민에 대한 아프리카 이민에 대한 반감이 사실 실질적으로 상승해 왔던 것이 최근에 추세였기 때문이긴 한데요. 네. 프랑스 올랑드 대통령이 사고 소식을 접하고 나서 바로 유럽 전체 내무부 장관과 외무부 장관의 긴급 회동을 요청을 유럽연합에 했고 예. 유럽연합이 이것을 즉각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사건이 사실은 예외적이고 놀라운 사건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지중해에서 계속 있어왔던 예. 사건이고 지난 한 주에만 450명의 피난민들이 바다에서 죽어갔는데 예. 이번에 굉장히 큰 규모로 음. 이제 난민이 발생한 것이죠 바다에서. 예. 그래서 이것을 계기로 유럽이 비인권적인 그런 국가들로 네. 모일 수 있는 사건이다라는 그런 어떤 경각심이 불러일으켜진 것이죠. 예. 유럽의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라도 무드작전을 위한 유럽 전체의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호소를 했고 예. 올랑드가 예. 그것이 받아들여져서 이제 곧 긴급 회의가 예. 소집될 예정입니다. 자, 프랑스도 그 지중해 연안을 끼고 있는데요. 그 난민들이 아프리카 난민들이 프랑스까지 가는 일은 그러나 많지는 않죠. 이탈리아로 오지만 결국 이탈리아에서 머물지 않고 좀 더 먹고 살기 있는 예. 프랑스까지 사실 많이 넘어오죠.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프랑스에서 보면은 이 난민들을 불법으로 예. 유럽 대륙으로 넘겨주는 사람들이 돈을 받으면서 아이들을 이를테면 둘을 데려왔다면 하나를 놓고 가라 이런 식으로 딜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여기 인권단체에서 예. 국경에서 아이를 둘 중에 하나를 놓고 올 수밖에 없었던 엄마가 아이를 되찾게 하기 위해서 찾아준 노력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야, 정말 그 비인도적이고 이런 일들이 이렇게 생겨나는군요. 그 문제 언제 한번 좀 따로 좀 더 짚어봤으면 좋겠고요. 그렇습니다. 네. 지난주에도 잠깐 설명해 주셨는데 지난 18일 유럽 여러 도시에서 세월호 일주기 추모 집회들 어떻게 잘 진행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지중해에서 커다란 사고가 발생했던 바로 그날, 예. 18일 날 유럽 전역에서 여러 곳에서 세월호 일주기 추모 집회가 있었습니다. 네. 런던과 파리와 베를린이 가장 중요한 집결지였는데요. 예, 파리에서는 음악회를 같이 병행해서 굉장히 평화롭고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추모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면서 동시에 이 프랑스 현지인들이 잘 알지 못했던 이 사건의 진상들을 예. 널리 알리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국내에서는 경찰이 유가족 그러니까 희생 학생의 어머니를 방패로 찍어서 갈비뼈가 부러지고 많은 그 시민들하고 충돌이 있고 그랬는데 유럽에서의 시위는 아무래도 좀 평화적이죠. 이게 평화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파리 같은 경우는 집회가 끝나고 나서 경찰이 다가와서 굉장히 좋은 집회였다라고 예. 평가해주고 그리고 혹시라도 이제 똑같은 주제를 갖고 다시 집회를 하게 될 일이 있으면 예. 혹시 방해 세력이 있을 것을 대비해서 그것을 미리 알려주면 좋겠다. 아하. 그럼 우리가 그것을 막아주겠다. 예. 그러면서 연락처를 주고 예. 혹시라도 한국 정권에서 이것을 방해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을 때 우리한테 얘기해주면 우리가 그것을 막아주겠다라는 예. 그런 아니 그런데 이게 보호해주는 추모 집회인데 반대 세력이 있었습니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없었는데요. 예. 캐나다 같은 경우에서는 소위 우파
색깔을 가진 극우파의 색깔을 가진 소위 우리가 말하는 가스통 할배들이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오셔서 집회를 예. 방해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아니 그 희생자들을 추모하겠다는 건데 무슨 그런 것까지도 정치적으로 그렇게 보고 예. 그러나요? 다행히도 저희는 없었는데 네. 그 교포들이 많은 지역에서는 그런 예. 분들도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세월호 사건이 해외 교포 사회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예, 저도 이번 집회를 통해서 좀 굉장히 크게 놀란 것이 여태까지 정치적인 색깔을 띤 집회에는 사실 굉장히 적은 숫자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는 한 250명 정도 여태까지 볼 수 없었던 대규모의 파리에서만 네네, 250명의 파리에서 교민들이 네. 참여를 하셨고 예. 그리고 프랑스 현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에는 이제 어떤 좌파 정치 집단에 속한 사람들이 이런 집회에 오셨다면 네. 이번에는 프랑스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네. 이건 뭐 이게 인도주의적 문제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네. 주제가 주제이니만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공감과 관심을 불러일으켰던 그런 집회였고요. 네. 그리고 이것이 프랑스 사람들한테 이것은 국제연대가 필요한 싸움이다. 한국인들에게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맡겨둘 수만은 없다라는 발언들이 지속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예. 올랑드 대통령이 올해 한국을 방문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고 하는데 예. 그때 올랑드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세월호 유족들에게 행한 예. 한국 정부의 인권적인 반인륜적인 행동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을 요구해야 한다라는 예. 목소리가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짧게 하나만 더 좀 다뤄보겠습니다. 예. 그 프랑스가 바티칸 주재 대사로 누구를 선정해서 파견하려고 했는데 네. 로마 교황청이 이 사람이 게이라는 이유로 소위 아그레망을 거절했다. 이런 그렇습니다. 뉴스가 있네요. 그런데 하나죠. 프랑스에서 바티칸 주재 대사면 이 사람도 카톨릭교도 아닌가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하, 물론 프랑스에 있어서 예. 바티칸의 대사는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자리이고요. 예. 지금 로황 스테파니니라고 하는 사람이 올랑드 대통령에 의해서 바티칸 대사로 임명이 됐는데 이분은 직전에 그 엘리제궁 대통령이 있는 엘리제궁의 의전국장으로 일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굉장히 중요한 임무를 띠고 있었던 사람이고 이 로황 스테파니니는 바티칸의 대사로 임명될 때 프랑스에 있는 프랑스의 추기경을 비롯해서 카톨릭의 중요한 주교들의 모든 사람들의 지지를 받았던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동성애자이건 아니건 간에 이 사람의 역할과 임무에 대해서 충분히 프랑스 안에서는 카톨릭회 안에서도 인정이 된 상황인데 이것이 교황에 의해서 거부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진보적인 색깔의 교황으로 알려져 있던 프랑스와 교황의 이미지가 완전히 실추됐다 이런 식으로 이제 프랑스 언론에서는 반응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올랑드 대통령도 지금 교황이 아그레망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고 대치 중인 상태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을 교황이 거부하고 있는 상황을 인정할 수 없다. 그러면서 지금 한 달 동안 지금 교황과 프랑스 대통령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통상 그 프란치스코 교황이 보여줬던 진보적인 태도에 비해 볼 때 이번은 좀 아니다 싶은데 이건 프란치스코 교황의 개인적인 성향일까요? 아니면 바티칸의 그 관료주의가 만들어낸 뭐 이런 걸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지금 해명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2008년에도요. 사실은 동성애자인 그 바티칸 프랑스 대사가 거부당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쩌면 현 교황 개인적인 판단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바티칸의 어떤 관례인 것처럼 위장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누구도 명확한 해석을 지금 내놓기 미묘한 상황에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목수정 통신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통신원 현장 보고 오늘도 파리의 목수정 통신원 연결해서 얘기 들어봤습니다.
네,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파문이 계속 퍼지고 있죠. 지금 여당과 정부, 청와대 모두 이 문제에 대해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데요. 검찰의 압수물 분석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감에 따라서 사건 핵심 관계자들의 소환 조사도 임박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과기대 고원 교수와 함께하는 관점 있는 시사비평, 오늘 성완종 리스트에 대해서 좀 짚어보겠습니다. 고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셨어요? 예. 네. 날이 해가 이제 벌써 많이 길어졌어요. 지금 네, 뭐 한 그렇습니다. 7시 27분 지나는데 아직도 조금 후하네요. 예, 오전에 비가 오다가 비가 오다가 오후에는 탁 개네요. 맑아져서 네. 오늘 아주 날씨가 좋습니다. 자, 이게 지난 9일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자살해서 그 자살 소식 자체가 쇼킹한 뉴스였는데 그 이후에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라는 게 쭉 나오면서 예. 계속 정치권을 강타하고 있죠. 뭐 이름만 되면 다 아는 사람들이 돈을 먹었다는 건데요. 그건 이제 보도를 통해서 많이들 아실 거기 때문에 일일이 뭐 소개하는 건 생략을 하고 그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8명의 현 정권 네. 실세들 거기 뭐 전직 대통령 비서실장도 있고 문제는 이제 이들을 과연 사법 처리할 것이냐 어디까지 할 거냐 이건데요. 검찰이 이들의 혐의를 입증해내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까요? 일단 뭐 검찰의 수사와 관계없이 예. 이 문제가 정치권에 예, 커다란 경랑이 되어버린 상황이다. 그렇죠.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예. 뭐 어쨌든 검찰의 수사가 이제 앞으로 사법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돼서 이게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로 입증하느냐 이 문제하고는 예. 좀 별개로 일단 뭐 현 정권의 소위 그 핵심 중에 핵심 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전직 비서실장, 예. 박근혜 대통령하고 가장 가까운 지근거리에 있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예, 예. 이 세 명이 모조리 리스트에 올라 있고, 그러니까 이게 뭐 김기춘 바로 전 네, 비서실장, 허태열은 초대죠, 초대. 청와대 네. 비서실장이었죠. 그다음에 현 예. 이병기 실장 이병기 실장도 이제 액수는 거명이 안 됐지만 일단 이름이 리스트에 올라와 올라왔죠. 있고. 예. 이제 거기에 이제 또 내각을 통할 음. 하는 책임을 맡고 있는 이완구 총리. 이완구 총리 3천만 원 받았다는 것 그렇죠. 때문에 요새 뭐 네. 비타 500이 뭐 비타 3천으로 이렇게 불리기도 하고. 거기에 이제 그러더군요. 박근혜 캠프에서 조직을 담당했던 홍문종, 홍문종 새누리당 또, 의원. 또 누굽니까? 뭐 이호건, 예, 서병수 부산시장, 그렇죠. 서병수도 거기도 뭐 대표적인 굉장히- 친박 인사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유종복 인천시장 예. 여기도 거기도 뭐 총재 대표적인 친박이고. 비서실장을 했던 예. 여기 그래서 3억 원을 줬다는 거고. 소위 현 정권의 핵심 라인이 모두 연루가 돼서 예. 이건 정권의 심장부가 음. 심각한 타격을 예. 받은 것이나 다름이 없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 뭐 이건 이미 예. 검찰의 수사와 관계없이 경랑이 돼버렸다. 예. 그리고 이제 사건의 흐름도 시간이 갈수록 소위 거기에 그 이름이 거론된 당사자들의 해명은 예. 다 이제 뭐 거짓말로 밝혀진 것들이 많고 예. 또 정황 증거는 음. 또 속속 밝혀지고 성완종 예. 전 회장입니까? 예. 증언했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정황 증거는 또 속속 밝혀짐으로써 예. 뭐 이게 이제 정권에 음. 굉장히 심각한 타격이 되는 예. 근데 지금 말씀하실 때 검찰의 기소 여부, 뭐 증거 확보 여부에 관계없이 이미 이제 이슈가 됐다 그렇게 네.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도 맞지만 네. 또 다르게 보면 결국 검찰이 사법 처리를 하지 않는 한 이 사건은 끝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민들의 시각으로 보면 아유 안 주고 줬다고 하겠어. 그러니까 줬다고 하는 사람의 말에 신뢰가 많이 가는 건데도 검찰은 이제 이걸 여러 가지 정치적인 고려라고 하면서 수사를 하는 게 눈에 보이지 않겠어요? 네, 그렇죠. 이제 그래서 과연 네. 좀 속된 말로 과연 어디까지 잡아놓을 건가, 잡아놓을 수 있는 건가 예, 이게 관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검찰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정치적으로 어떻게 처신하느냐 예. 이걸 조율하는 문제 굉장히 좀 난감하겠죠. 예. 사실 이제 검찰이 기존에 소위 전 정부 이제 야당 정부죠. 야당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했던 인사들에 대해서 또 사정을 예전에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때는 뭐 사실 이제 확실한 증거라고 하는 것들이 좀 부족한 상황이었거든요. 예를 들었어요. 뭐 지금 가령 이름을 거론하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그냥 뭐 얘기하면 사람들이 한명숙 모르니까. 전 총리 같은 경우 뭐 그건 네. 당사자하고 주장이 다르죠. 그렇죠. 줬다는 사람하고 받았다. 근데 이제 그때는 확실한 증거가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무리하게 기소를 했단 말이에요. 아하, 네. 이제 그건 이제 죽은 권력이기 예. 때문에 무리를 했는데 예. 이제 지금은 아직은 이제 살아있는 살아있는 권력의 핵심 권력. 라인들 현 정권 실세들이기 이 사람들을 때문에. 어떻게 교통 정리를 할 것인지 예. 이제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다. 예. 그래서 얘기가 좀 건너뛰는지 모르지만 지금 이제 수사 방향을 놓고도 기존의 검찰 수사에 맡기느냐 아니면 이제 특검을 주장하느냐 하는데 이것도 종래와는 다른 양상을 보여요. 과거 같으면 여당과 정부는 검찰 수사를 지켜보자. 예. 특검은 그 다음 얘기다 이렇게 하는데 이번에는 말이죠. 예. 뭐 박근혜 대통령까지 뭐 특검 필요하면 하자. 뭐 김무성 여당 대표도 그러고 오히려 반대로 야당은 아직 특검 얘기를 안 하고 하는데 이게 뭐 과연 검찰 수사로 바뀔 수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정권 핵심부의 이제 수뇌부의 그 상황에 대한 현실 인식일 텐데요. 네. 어쨌든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권의 핵심이 모조리 연루된 이걸 상당히 좀 찾아보기 힘든 전례적으로 찾아보기 힘든 상황인데 이제 그만큼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네. 소위 이제 검찰은 아무래도 이제 그 정권에서 통제하는 측면이 강하다라는 거 뭐 국민들도 다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반 검찰 수사는 국민들의 이제 불신을 해소할 수 없는 굉장히 힘든 상황적 구조에 있다라고 예. 하는 이제 그런 절박한 인식들이 반영돼서 소위 이제 박 대통령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의 회동에서도 뭐 특검 도입도 마다하지 않겠다, 마다할 이유가 없다 예. 이렇게 해서 아마 이제 특검으로 갈 가능성은 상당히 좀 클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이제 드린 질문이 아직 대답이 안 됐는데 통상 우리가 보아왔던 것과는 좀 다른 패턴 아닙니까? 네네. 여당은 특검 도입에 반대하고 네. 야당은 처음부터 특검 그렇죠. 도입을 네, 주장하고 제가 이게 왜 지금 왜 바뀐 겁니까? 뭐 그 이야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지금 이제 야당의 대응이 좀 예전과 다르단 말이에요. 이제 과거 같으면 바로 이제 특검 도입을 이제 주장을 할 텐데 뭐 이번에 보면은 이완구 총리 문제 불거진 것에 대해서도 야당이 계속 이제 뭐 자진 사퇴 정도를 압박하고 또 여기에 불응하면 해임 결의안 제출하겠다. 굉장히 좀 저강도의 대응. 순서상으로 하면 검찰 수사를 강하게 촉구하는 게 압박해야죠. 그게 그러면서 수순이죠. 네. 검찰이 소위 믿을 수 있는 수사를 할 수 있지 않다. 뭐 하면서 이제 그걸 특검으로 연결시키는 게 야당의 이제 기존 주장의 패턴이었는데 야당이 뭐 예전과는 좀 다른 걸로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뭐 이제 일각에서는 이제 특검을 도입하더라도 현행법 하에서의 이제 특검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소위 특별법을 제정해서 소위 야당의 구미에 맞는 그런 어떤 특검으로 가자라는 뭐 그런 어떤 의도가 아니겠느냐. 그거는 지금 이렇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조금 뭐 그렇고요. 지금 뭐 특별검사법이 지금 만들어져 있는데 그거 아직 한 번도 안 써봤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당이 뜨뜻미지근하게 대응하는 게 이게 소위 이제 박근혜 정권 측에서 이제 이게 야당 인사들까지를 함께 얽어가지고 일종의 이제 진흙탕 싸움으로 몰고 갔을 때 거기에 대해서 과연 대응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 자신감에 대한 문제를 그러니까 야당도 좀 얽혀 있다는 일각의 뭐 일종의 이제 그런 어떤 강력한 대응에 대한 좀 이렇게 확실한 자신감들을 못 가진 뭐 이런 데에서 비롯된 모습은 아닐까라는 이제 추측이죠, 해석이죠. 이게 뭐 이제 방송이니까 뭐 단정적으로 얘기하기 어려운 점은 알겠습니다만 또 방송을 듣는 사람분들의 상식도 있잖아요. 상식 수준에 맞춰 보면 이 야당의 대응이라는 게 뭔가 이게 뜨뜻미지근하고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 뭐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 벌써 검찰 수사를
예고해주는 듯한 기사를 보이지 않습니까? 네, 뭐 네, 성완종 네, 리스트에 그렇습니다. 야권 인사들도 네. 결부돼 있다. 소위 물타기 수사를 그렇죠. 예고해주는 듯한 이 네. 조선일보가 앞장서서 네. 그런 것도 잡는데 거기에 뭐 야당 정치인들이 일부 뭐 연루됐는지 모르지만 그런 위축을 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지금 야당이 도대체 어디 있나 하는 불만을 가지기 충분하지 그렇죠. 않나요? 예. 야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을 하려면 네. 일종의 이제 야당 인사도 뭐 거기에 일정하게 뭐 이제 정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일정하게 뭐 연루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예. 뭐 그런 부분들을 감수하고 음. 자꾸 이제 저쪽에서 정권이나 네. 여권 쪽에서 또는 검찰 쪽에서 이걸 야당 인사까지를 엮어서 일종의 이제 물타기식을 시도한다라고 했을 때 그걸 물타기로 비판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이고 오히려 예. 좋다 다 받아들이겠다. 모든 이 낡은 정치를 이번에 한번 제대로 한번 갈아엎어 보자. 예. 뭐 이런 어떤 굉장히 공격적이고 능동적인 이런 대응으로 나가는 게 일단은 맞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결기나 예. 그런 리더십이 과연 있는가? 없다고 보는 게 대부분의 그런. 근데 이제 뭐 그런 쪽으로 그 느낌이 가는 것이죠. 자, 지금 이제 야당에 대한 비판을 우리가 먼저 했어요. 이게 네네. 사실은 지금 이제 여권의 잘못이 훨씬 더 큰데 지금 야당이 하도 존재감이 없으니까 얘기하다가 그 야당 비판이 먼저 나왔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하필이면 세월호 일주기가 되는 날 대다수 국민들의 그런 바람이나 이것과는 달리 그 콜롬비아로 떠났습니다. 애초에 뭐 콜롬비아는 순방 일정에 없었던 나라라고 하는데 굳이 16일 날 떠났어요. 근데 이제 떠나기 전에 행보가 눈을 끄는 게 김무성 대표와 둘이 단독 독대를 하고 나갔다는 거죠. 네. 통상 대통령이 이렇게 장기간 해외 순방을 하면 행정부를 통과하는 국무총리를 만나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가는 게 순서인데. 그렇죠. 네. 예. 뭐 이제 뭐 순방 전에 총리 빼고 네. 소위 이제 김무성 대표는 또 비박계로 분류되는 쪽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김무성 대표를 만났는데 뭐 이건 일단 이완구 총리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미 신뢰를 이제 거둬들인 것으로 뭐 해석될 수 있지 않느냐. 네. 또 박근혜 대통령이 출국하자마자 또 이제 언론 기사에는 또 검찰이 이 총리 계좌를 들여다 본 것으로 이제 이게 나오는데 네. 뭐 이제 그래서 뭐 언론에서는 이제 이완구 총리가 이제 교체되는 쪽으로 이제 가는 것으로 대체적으로 인식을 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박근혜 대통령으로서는 이완구 총리한테 좀 알아서 처신해 달라는 그런 것도 사인을 준 있겠고, 걸로. 예. 네, 박근혜 대통령이 소위 이제 국내에 있는 상황에서 이완구 총리를 쳐내는 이제 이런 것도 사실 이제 본인으로서는 껄끄러울 수가 있죠. 나 없는 동안에 오히려 좀. 예. 그렇죠. 순방 중에 사태의 이 부분의 상당 부분을 정리해라. 뭐 이런 어떤 사인을 뭐 검찰, 뭐 여권 뭐 이런데 이제 준 것으로 이제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글쎄 그렇게 고원 교수님 식으로 분석을 하자면. 그러면 이완구 총리가 눈치가 없는 건가요? 아니면 상황 파악을 못하는 건가요? 당장 대통령 없는 동안에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국정수행에 매진하겠다. 뭐 이런 각오를 밝히는 아무래도 것 이제 같은데요. 이완구 총리로서는 그동안 이제 본인이 참 어렵게 총리직을 또 어떻게 보면 쟁취했다고나 해야 될까요? 굉장히 많은 그 난관, 그 본인의 약점에도 불구하고 네. 난관을 뚫고 이제 총리직을 쟁취를 했는데 이제 그만큼 소위 미련과 집착이 좀 많은 것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예. 사실 이제 이 과정에서 사실 이제 그 이완구 총리의 이제 모습이 사실은 이제 굉장히 좀 언짢은 면도 있잖아요. 금방 드러날 거짓말을 계속하면서 뭐 그래서 뭔가 이렇게 철학이 없이 어떤 정치 기술과 처세술로만 소위 어떤 그 정치적으로 소위 입신 출세를 해온 사람의 어떤 정치적 말로를 보는 것이 아닌가. 예. 뭐 이런 어떤 생각도 들어서 상당히 씁쓸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완구 총리의 거취 문제로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또 그 이제 뭐 성완종 전 회장이 뭐 무슨 드링크 박스에 3천만 원을 넣어서 줬느니 상대는 뭐 아니니 이 와중에
이완구 총리의 거취 문제로 어떻게 보면 성완종 리스트 파문이 좀 좁혀지는 거 아닌가. 네. 그러나 수의 액수, 만약에 성완종 리스트대로 얘기한다면 돈 받은 액수에서는 상대적으로 제일 적은데 네. 뭐 허태열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7억 원을 줬다고 네. 하는 거고 서병수 부산시장 2억, 뭐 홍문종 2억, 유정복 인천시장은 3억, 홍준표 1억. 이 사람들에 대한 게 어떻게 보면 지금 관심에서 홍준표 지사는 조금 다릅니다만 예. 그런 게 아닌가.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검찰이나 정권 쪽의 핸들링일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소위 허태열 전 실장이나 소위 홍문종, 서병수 의원 뭐 이쪽은 어떤 그 개인적인 용도로 자금을 받아서 뭐 어떻게 유용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명목이 조직관리, 소위 대선 캠프 박근혜 당시 경선 후보가 관련된 그 대선 캠프의 운영자금 명목으로 이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과거 이제 2002년에 있었던 소위 차떼기, 소위 이제 이런 어떤 악령들을 떠올리게 하는 정권에 굉장히 좀 민감할 수 있는 부분인데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약하게 다뤄지는 것은 이완구 총리 이제, 경우에는 이제 개인 예. 비리로 이 문제를 그렇죠. 할 수 있다. 개인적으로 정치적 먹고. 핸들링의 측면도 있을 수 있다. 음. 예. 그래서 이완구 총리 같은 경우를 좀 더 키우면 그 부분이 상대적으로 조금 덜 다뤄질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공학적. 그러니까 우리 고은 박사 보시기에는 검찰이 그런 정치적인 고려를 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렇게 해석할 수도 그렇게 있죠. 이제 보시는 거고요. 확증은 없지만. 예. 이제 그 관점에서 보자면 이제 홍준표 경남지사 경우도 좀 예외예요. 이건 이제 당 대표 선거에 나갔을 때 돈을 줬다는 건데 네티즌들 반응을 보면 안 받아 먹었다고 펄쩍 뛰는 다른 사람들은 꽤 이렇게 태연하게 펄쩍 뛰는 데 반해서 홍준표 지사는 뭐 좀 이렇게 좀 수줍어하면서 부인하는 거 보니까 이건 먹은 모양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이제 중간에 전달자가 있는 상황에서 입증하기에 이제 훨씬 더 용이한 부분도 있겠고요. 그래서 뭐 그 부분을 뭐 정면으로 이렇게 부인하기에는 좀 뭐한 측면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비리가 터질 때마다 저희도 우리 그 리포터가 현장에 나가서 시민들 반응을 따봤는데 이런 게 언제 한번 속 시원히 밝혀진 적이 있느냐. 시민들은 이 비리가 과연 끝까지 밝혀질지에 대해서 꼭 확신하지도 못했습니다만 그러나 어쨌든 이제 여권으로서는 지금 박근혜 정권 3년 차로 들어가면서 국정수행 동력도 떨어지고 뭐 세월호 사건 처리라든가 문제는 터지는데 하나도 뭘 해결을 보이는 게 없잖아요. 네. 이제 여기 지금 4.19 보궐선거는 다가오는데 선거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뭐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소위 이제 그 정권의 핵심 실세들이 모조리 소위 그 연루된 뭐 이런 사건이기 때문에 이게 뭐 타격을 안 받을 수가 없는 문제죠. 그래서 뭐 그런 어떤 여파들이 각종 그 재보선과 관련된 여론조사에서도 상당 정도 반영이 뭐 되고 있는 부분이어서 사실 그동안에 이제 야권 같은 경우는 소위 이제 소위 후보들이 날림 내지는 이제 분열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좀 불리한 위치에 있었는데 상황이 지금 뭐 역전된 양상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니냐, 뭐 이제 이렇게 뭐 해석되기도 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여론조사 보면은 그렇다고 해서 여권의 지지율이 낮아지긴 했지만 또 야권의 지지율이 또 반대로 높아진 건 아니고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야권의 지지율이 어떤 쪽으로 또 움직일 거냐, 분명히 상대적으로 야권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은 같은데 이제 앞으로 특히 이제 검찰이나 정권에서 야당 인사까지를 포함한 소위 그 정치권의 진흙탕 싸움 쪽으로 몰아갔을 경우에 야권의 지지율에 이제 어떤 영향을 받을 거냐, 이제 이런 부분들이 남아 있긴 한데 일단은 뭐 상대적으로 뭐 여권에 상당히 불리하게 뭐 작용을 해서 그 여권의 새누리당의 재보선 가도에는 어떤 빨간불이 켜졌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죠. 근데 아마 이제 이번에
성완종 리스트를 보면서 어떻게 줬다는 사람은 있는데 물론 네. 그 사람이 이제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서 받았다는 사람들이 시침이 뚝 되는지 모르지만 어떻게 저렇게 얼굴 표정 하나 안 변하고 줬다는 사람이 그렇게 줬다고 주장하는데 안 받았다고 할까? 정치인의 도덕성 이런 문제는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 뭐 그게 워낙 뭐 한두 번의 문제가 아니고 또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어서 뭐 거의 이제 무감각해지는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참 이게 이게 정치인들의 윤리적 훈련이 워낙 또 안 돼 있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뭐 한두 번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특히 우리나라 기업 그 중에서도 이제 건설업과 관련된 문제와 정치인들이 얽히게 되면 이건 반드시 100% 사단이 나거든요. 사실은 100% 사단이 나는데 정치인들은 또 뭐 거기에 대해서 별 어떤 죄의식이나 별 문제의식을 가지지 않고 뭐 처음에는 좀 주저주저 하겠죠. 그러다가 조금씩 뭐 괜찮다 싶으면은 한 발, 두 발 빠지면은 결국 얽혀서 100% 스캔들로 발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원천적인 정치개혁, 뭐 이 문제는 하도 또 뭐 여러 가지로 대안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제시됐지만 결국 뭐 실천되지 않기 때문에 계속 또 반복되고 재발되는 문제여서 참 이게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참 갑갑하고 난감한 문제죠. 마키아벨리는 정치는 뭐 부도덕하다 뭐 이렇게 얘기할 뭐 부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라는 건 원래 비도덕의 문제다 뭐 이런 얘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만 비도덕이지만 마키아벨리는 그게 이제 선용돼야 된다라는 전제를 깔았었죠. 근데 이건 뭐 선용도 아닌 거고요. 고언의 관점 있는 시사비평. 오늘은 지금 열흘 이상 우리 정치권을 흔들고 있는 성완종 리스트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책 읽어주는 라디오. 이번 주부터는 숭실대 불어불문학과 이찬규 교수가 맡아주게 됩니다. 이 코너를 시작하기 앞서서 이찬규 교수와 잠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찬규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네. 앞으로, 저희 이제 애청자들에게 읽어주실 텐데, 저희 청취자들께 인사 한번 하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이 책 읽어주는 프로그램에 정봉고 박사님께서 이렇게 초대를 해주셔서 왔습니다. 오늘 이렇게 좀 날씨도 좋고 비개인 오후에 이렇게 정 박사님을 만나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이게 예상하지 않은 질문을 바로 드렸는데도 잘 해주시네. 이찬규 교수 양력을 제가 잠깐 우리 애청자들께 소개를 드리면 프랑스 리옹 이대학에서 문예학 박사를 받으셨고요. 등단한 시인이시군요. 시문학으로 등단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프랑스 문화예술 악의 꽃에서 샤넬 5까지 이런 책을 2001년에 내셨고 뭐 책을 많이 내셨네요. 글쓰기란 무엇인가, 불온한 문화, 프랑스 시인을 찾아서 이런 책. 가장 최근에는 올해 문학도시를 사유하는 쾌감 내셨네요. 2012년에는 횡단하는 문화, 랭보에서 김환기로 아주 다양한 문학 관련 책들을 많이 쓰셨습니다. 우선 이번 주에는 어떤 책들을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예, 이번 주에는 프랑스 시인의 시집 한 권을 들고 왔습니다. 아하, 어떤 시인이죠? ዣ크 프레베르라는 그런 시인입니다. 저는 잘 모르는 시인인데, 제가 좀 무식해서. 또, 이 프랑스 시인들이요. 저희 나라에 그렇게 우리나라에, 죄송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많이 안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의미도 있고 해서 여기 프레베르 시집을 한 건 들고 왔는데요. 이 ዣ크 프레베르는
하지만 그 20세기의 그 프랑스 시인들 중에서 조금 그 특별한 이력을 갖고 있어요. 어떤 이력이죠? 이를테면은 그 대부분의 프랑스 현대 시인이 좀 쉽게 얘기해서 좀 고학력의 그런 시인들이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주 엘리트 대학을 이제 졸업을 하고요. 네. 그리고 아주 여러 뭐 철학이라든가 사회학이라든가 이러한 여러 어떤 학문을 섭렵한 사람들이 시인이 되는 그러한 경향. 그래서 쉽게 뭐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어떤 주지주의, 어떤 정신주의, 뭐 이러한 것들이 프랑스의 그런 시단을 주도했는데 예. 그에 반해서 이 자크 프레베르 이 시인은 중학교만 졸업을 했습니다. 예. 중학교만 졸업을 하고 뭐 백화점에서도 일을 하고 오늘 같은 뭐 그런 걸로 보자면은 뭐 마트 같은 데서 일을 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예. 그럼 뭐 배달원도 하고 예. 그러면서 시를 썼던 조금 그 남다른 그런 이력의 그런 시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 예. 그렇군요. 오늘 우선 읽어주실 시는 자크 프레베르의 어떤 시입니까? 예, 너를 위해 내 사랑아인데요. 아, 이거는 그럼 번역은 이찬규 교수가 직접 하신 건가요? 예, 이것은 그 김하영 선생님이 번역하신 책이 예. 이미 나와 있습니다. 아. 나와 있는데 제가 좀 감히 살짝 조금 그것을 손을 보셔서 손을 봐서 한번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예. 예. 그러면 책 읽어주는 라디오 이번 주는 숭실대 이찬규 교수가 맡아주시겠는데요. 오늘 첫 순서로 자크 프레베르의 시 너를 위해 내 사랑아. 네, 맞습니다. 네, 예. 부탁합니다. 예. 너를 위해 내 사랑아, 북두와 모나무. 읽어가겠습니다. 나는 새 파는 시장에 갔었지. 그래, 나는 새를 샀지. 너를 위해 내 사랑아. 나는 꽃 파는 시장에 갔었지. 그래, 나는 꽃을 샀지. 너를 위해 내 사랑아. 나는 고철 시장에 갔었지. 그래, 나는 쇠사슬을 샀지. 무거운 쇠사슬을. 너를 위해 내 사랑아. 그리고 나는 노예 시장에 갔었지. 그래, 나는 너를 찾아 헤맸지만 너를 찾지 못했다네, 내 사랑아. 다음 시를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계절, 라벨 세종. 빈속에 길을 잃고 얼어붙은 채 외롭게 무일푼에 16살 소녀가 꼼짝 않고 서 있는 파리의 콩코르드 광장. 정오 8월 15일. 세 번째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알리깡뜨. 탁자 위에 오렌지 한 개, 양탄자 위에 너의 치마, 나의 침대 속에 그대, 현존의 부드러운 현존, 밤의 신선함, 내 삶의 따뜻함. 네 번째 시입니다. 크고도 붉은 이망스 에후슈. 크고도 붉게 대궁전 저 위에 겨울 태양이 나타났다가 사라진다. 태양처럼 내 심장도 사라지리. 또 나의 모든 피도 흘러가 버리리. 흘러가 버리리 너를 찾아. 내 사랑아, 내 고운 사랑아, 너 있는 그곳에서 너를 다시 만나려고. 아, 이게 자크 프레베르. 제가 시를 잘 몰라서 그런지요. 특별히 이 시인의 이런 시들을 선택하신 이유는 뭔가요? 예, 이 자크 프레베르를
어떻게 보면은 노동시인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노동시인을 뭐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면은 시 속에서 어떤 노동의 의미나 이미지를 녹여내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본인이 노동자인 것, 둘 중에 하나로 정할 수가 있는데요. 예. 이 ዣ크 프레베르는 후자에 속한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본인이 노동자였는데요. 그 본인의 어떤 그 노동자적인 경험을 한 번도 이 시 속에 풀어내지 않았던 그런 또 시인이기도 합니다. 차라리 이 프레베르의 시는 저항, 해악, 그리고 아까 들려드렸던 그런 시처럼 어떤 사랑의 시인이라고 예. 프랑스에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에도 없는, 그리고 아니 물론 우리나라에도 있겠지만 그런 점에서 조금 그 독특한 그런 어떤 시 세계를 펼친 예. 그런 시인이기 때문에 예. 예, 한번 들고 나왔습니다. 예. 노동자 시인이면서도 상당히 좀 듣기에 따라서는 그 환상적인 느낌을 주는 네, 그런 그렇습니다. 시어를 예. 선택하는데요. 네, 오늘 책 읽어주는 라디오 잘 들었습니다. 내일도 또 기대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중해가 난민들의 무덤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파리통신원 보고를 통해서도 들으셨겠습니다마는 그동안 지중해에서는 이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탈출해 나온 난민들의 조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어 왔습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고향 마을을 떠날 수밖에 없는 난민들의 사정도 딱합니다마는 서로 책임지지 않으려고 발뺌하기에 바쁜 유럽 나라들의 사정도 딱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행복해지고 싶다는 인간의 욕구는 과연 사치스러운 것일까요? 정범구의 생방송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평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